네, 글로벌한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현예슬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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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나오셨을 때는 본부장님 옆에 계셔가지고 얼굴이 요만해 보이셨는데요. 이제는 본부장이 안 계시니까 얼굴이 다시 커지셨어요. 안 되는데. 그리워 네가 너무나 그리워서. 라고. 자, 어쨌든 첫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첫 번째 외신은 CNBC의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이라크가 내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지난주 달러 대비 인도 루피 가치가 4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 역시 달러당 1,015원까지 찍었다가 그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특히 이 기사에서는 인도 루피 가치가 2008년 초 이후에 30% 넘게 하락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인도가 영향을 실질적으로 정말 받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만 아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단 우리가 원유 수입도 많이 하지만은 석유 제품 수출도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예요. 네, 맞아요. 원유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파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원유 수입하고 석유 제품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원유 수입 중에서 석유 제품 수출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래서 보면 11년 이후에는 50% 이상을 그 석유 제품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국인데 기름 가격까지 올라가고 13억, 12억 인구들이 써적히면 인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는 거죠. 일단은 가져와서 씌울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연간으로 원유 도입량이 한 9억 배럴 정도 되는데 그게 200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예, 2000년대 초반에는 상당 부분 내수용이 많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발전에 직접적으로 이용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발전용 쪽에서 원자력이나 가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내수용이 기름 도입하는 것 중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다시 이제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수요가 괜찮으면 씌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마진이 결국 우리의 무역 수지 흑자인 거고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은 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름 들어갔을 때 휘발유 가격이 2,000원까지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목격됐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유 회사들이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원유의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동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디젤 차를 몰고 있긴 한데 최근에 가격 안 변했어요. 기름값이 높아서 그렇지 최근에 계속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까처럼 한일 시장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루피아가 약세로 가지만 원화는 기름 가격이 올라가도 약세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름 가격이 올라가도 과거처럼 이제 무역 수지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서 외환 시장이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인당 원유 소비량으로 보면은 인도는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까 9억 배럴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구 5천만의 9억 배럴이기 때문에 대략 1인당 한 18배럴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유럽은 12배럴 정도쯤 되는데 그 높은 게 왜 높으냐? 우리가 그렇게 기름 흥청망청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전승지 연구원하고 윤창용 연구원 얘기했듯이 다시 수출하기 때문에 정유 제품들, 화학 제품들 수출해가지고 미국은 진짜 많이 써요. 근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4배럴, 25배럴 정도로 소비하고 있고 중국은 몇 년 전 계산이긴 합니다만 3배럴을 넘지 않았어요. 1인당 배럴. 근데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처럼 기름을 쓴다. 그러면 전 세계 석유를 그들에게 다 갖다 줘도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중국 사람. 그렇다면 아시아의 원유 수입국이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CNBC 기사는 우리나라와 인도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을까요? 그러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도 셰일가스 네. 개발한다라는 뉴스를 봤었고요. 이게 반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오면 한국은 아까처럼 이제 국내에서 안 쓰고 상당 부분은 판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산업들이 이렇게 갖고 여기서 돈 벌어와야 되는데 수요가 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오면 결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진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출에 오던 수요가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또 한국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수출 쪽에서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일본은 그러면 기름 한 방울 그러니까 뭐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그러면 어떤 뭐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요? 그리고 또 별로- 일본도 그 대지진 이후에 원전 가동률이 아직까지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원유를 이용한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왜 빠졌는지 좀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다 보면 이 안전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CNN 머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을 보이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금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기사였었는데요. 금값이 10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3%가 넘게 오르면서 2013년 이래 최대 상승치를 기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20일 그 이튿날 금요일에 역시 또 소폭 상승하면서 온수당 이제 1,316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서 이달까지 금값이 현재 총 6%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귀금속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이런 국면 때문에 금이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값이 상승할 거다라는 말을 했던 반면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 지정학적 우려가 단기적으로는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내전에서도 투자자들이 예전만큼 어떤 큰 불안감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값 하락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상품 시장 전문가 같은 경우는 금이 올해까지 온수당 한 1,200에서 1,3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금값을 붕괴할 만한 많은 요인들이 시장에 있는 반면에 이제 금값을 높일 만한 요인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머물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은 사실은 그 아주 오랜 예전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돈으로 쓰는 금속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복제를 하고 싶어도 함부로 복제를 할 수 없는. 근데 이 지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복제를 하고 싶다 찍어내면 그러면 되죠. 간단하죠. 찍어버리는데 요즘은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로 키보드를 0을 하나 더 치면 되고 1을 칠 걸 2를 치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복제가 되는데 이건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마구 복제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올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복제를 못하는 자산을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ECB가 양적 완화하고 있는 게 금값을 부추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유럽이 디플레이션 걱정을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금값이 오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금을 그냥 뭐 그런 화폐로 자산으로 보는 것보다 뭐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그 시장재라고 럭셔리 메탈로 본다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액이 많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손님이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금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뭐 중국 경기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인도 뭐 최근에 주가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금을 사서 자신을 치장할 만큼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금값이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오를 만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오르고 내리고보다도 사실 저는 요즘 이라크 내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게 유가도 그렇게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변동성은 많이 줄었거든요. 예, 맞아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트레이딩 하던 주체들이 지금 다 작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도이치나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유럽 은행들은 요즘 트레이딩 할 수가 없거든요. 하반기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나 자산 실사 앞두고
일단은 북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기 북 가지고 트레이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북이 위험 가중치가 엄청나게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상품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변동성 자체가 과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 윤창룡 연구원은 숨을 쉬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실렸던 커버 스토리 기사였는데요. 이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이제 자체 개발 스마트폰인 파이어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을 선보이면서 산업 판도를 뒤바꿔 왔다라고 이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그 첫 번째 대상이었는데요. 2007년 킨들이 출시되면서 이북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아마존이 이제 디지털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그런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아마존이 스마트폰까지 한다. 네. 좀 있으면 이제 비행기, 뭐 탱크 이런 거 하는 거 아닌지 우주선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예. 우주선. 예. 일단 그 네. 아마존 좀 우리 최창규 연구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얼리 어댑터계는 이런 거에 빠르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스펙은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핸드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7인치 쓰고 있고요. 뭐 쿼드 코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릴라 글래스, 뭐 2기가 메모리, 32기가, 64기가 저장 매체 이런 거 쓰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뭐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중국틱한 그런 정도의 스마트폰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아마존이 상거래 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어플라이라는 그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뭐 구글의 구글 글라스, 그리고 뭐 사운드 하운드라는 기능들을 합친 건데요. 구글 글라스 아시죠? 안경 끼고 있으면 뭐 날씨라든지 아니면은 그 근처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아마존의 이 기능은 상품 정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상품의 바코드를 읽으면 동일한 상품군들을 쭈쭈쭉 보여주고요. 그중에 최저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아마존을 통해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지름 머신. 지름 머신. 예.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니면서 새우깡 어느 집 새우깡이 제일 싸지? 딱 찍으면 이 근방에 있는 뭐 GS25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쌉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아니면은 자사의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가격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AT&T 독점으로요. 2년 약정으로 199불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2년 약정에 20만 원?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이폰 5S가 그 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폰 5S가 그 가격이기 때문에 스펙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은 아이폰이랑 좀 약간 뭐 모자르거나 약간 뒤진데 가격은 똑같네? 그러면서 뭐 약간 뭐 구매하는데 좀 더 도움이 돼? 그러면 과연 이것 때문에 아마존의 파이어폰을 사야 돼? 뭐 이런 의구심들이 아마 좀 이 제품을 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쇼핑 기능은 앱만 설치해도 다른 폰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다나와라든지 애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아마존이 시도를 하는 만큼 그런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된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장점이 원클릭 그 구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나와를 통해서 가격 비교한다면은 뭐 11번가에서 얼마, 뭐 옥션에서 얼마 쭉 나온 다음에 다시 옥션으로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서 또 쿠폰 안 먹히면 또 쿠폰 적용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면 또 가격이 또 이상해질 수도 있고. 제가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파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없이 간단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장점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 불질러 버린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 말씀하셨던 그러네.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능을 지금 파이어폰이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전화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었냐면은 그 갤럭시 S4에도 줌이라는 이름 붙은 핸드폰 혹시 있는 거 아시나요? 갤럭시 S5 줌, S4 줌. 뒤에 카메라 달린 맞습니다. 카메라 달린 그런 휴대폰인데요. 혹시 주위에 카메라 달린 그렇게 카메라가 뒷면에 렌즈가 박혀서 뭐 그 줌 몇 빼고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는 그런 휴대폰 쓰시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결국은 핸드폰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첫째, 가격이 엄청 싸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도 싸지 않고요. 방금 전승기 연구원 얘기한 게 그 절묘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도 앱만 잘 설치하면은 뭐 구매라든지 가격 비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좀 획기적인 시도는 했지만 이게 뭐 시장 그 구매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은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킨들 있지 않습니까? 킨들의 무기가 뭐였냐면은 가격이었거든요.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뭐 킨들 거의 아이패드 미니 정도 수준 되는 킨들이 뭐 199불, 뭐 299불에 팔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킨들이 폭발적으로 팔렸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격을 좀 더 낮추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큰 재미는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그때 스마트폰 시장에 한계가 왔다라는 말씀도 나누셨는데 아마존이 그럼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삼성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지금 궁금한데 연구원님께서는 그러면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예측하시겠네요? 근데 킨들이 하나 갖고 온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갖고 왔었냐면 전자책 시장의 확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킨들이라는 기기를 저렴하게 뿌림으로써 아마존이 갖고 있는 장점, 전자책 시장의 독점력을 확실히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생각하는 이 파이어폰의 기능은 핸드폰을 많이 팔겠다, 스마트폰을 많이 팔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팔아봤자 마진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거 통해서 자기네한테 구매하는 맞습니다. 다른 제품 맞습니다. 구매력이라든지 그런 바게닝 파워를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 휴대폰 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그 동일한 라인업에 해당되는 중국 휴대폰 업체 파이에라든지 그런 쪽에 ZTE라든지 그런 쪽에는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존은 자체 휴대폰 생산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OEM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납품을 받지 않을까. 구글의 넥서스 폰처럼 뭐 그런 역할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뭐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라든지 펜텍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영향을 더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는 마지막 즈음에 이 아마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역시 동시에 담았는데요.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마존이 보이고 있는 부당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악덕 고용주나 탈세 그리고 라이벌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이런 거를 짚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짚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차별적인 확장을 통해서 미국 내에 있는 그 잠재적인 기업들이 그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장벽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어떤 산업적인 기회가 미국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뭐 차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한테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우리 최창규 연구원은 네.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네, 분량은 좀 다른 분들 한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 이런 쪽에 뭐 아마존 이러니까는 밀림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박사님 뭐 레이트 어답터 이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늦은 인간이라서 감히 뭐라고 이렇게 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은 뭐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이런 쪽에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은 약탈적인 어떤 그런 근데, 전략을 네,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뭐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제 뭐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결국 이렇게 된 게 포악한 대기업 아니면 기업 때문에 그렇다. 뭐 강소기업이 잘 살아야지 결국은 우리도 일자리도 생기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좀 저렇게 가는 건 안 좋지 않나. 그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구글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M&A 한 기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글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84개 정도 M&A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삼성전자가 M&A 한 기업은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세요? 8개? 10개? 요 정도 M&A 했대요. 그러면 결국은 성장 전략을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자신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계속 가져오면서 성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계속 스파링을 해서 키우고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성장성 어느 게 더 좋냐라고 따져본다면 M&A 쪽이 훨씬 더 성장성이 좋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만장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정말 뭐 어줍지 않은 아니면 아이디어로 승부했던 회사들이 구글이나 아마존한테 인수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그 부를 얻게 되면서 또 새로운 영역에 투자를 하고 또 그게 또 잘 돼서 또 인수되면은 또 그 부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다라는 측면 아니면은 뭐 얘가 독점을 갖는다는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성장 전략의 하나로서 봐주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장도 나오고 또 새로운 신산업에 가서 부가가치를 창출해갖고 세상에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악덕 기업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니까 물론 우리의 효용은 올라가겠죠. 새로운 제품들 나왔고 빨리 뭐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효용은 올라가겠지만 결국 기업만 계속 배불리면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효율성과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저변이 좀 튼튼한 뭐 이런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그 어느 한쪽을 강화하면 어느 한쪽이 약해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만장자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나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막 기술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다 이제 개털이 되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한번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파이어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아직 스마트폰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쓰지 않는 어플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리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자꾸 나오는데 진짜 쓰는 어플 몇 개 안 돼요, 저는. 뭐뭐 쓰세요? 전화, 문자. 전화, 문자. 그건 어플이 아니잖아요. 어플이 아니다. 어플이 아니죠. 기본적인 기능인가? 그다음에 주가. 증권통이라고 주가 보는 거 하나 있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게임은 안 하세요? 게임은 그 최근까지 뭐 하나 한 개 했어요. 이렇게 3개 맞추면 무너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 레벨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증권회사 직원인데도 증권통도 안 깔려 있습니다. 파생통도 있습니다. 파생통.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그 다 이야기 끝난 것 같고요. 외신까지 다 봤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